코스피가 혼조세로 마치며 랠리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와 베스트바이의 실적 호조, 연준의 자산 매입 기대감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장 막판 매물 압력을 이기지 못해 하락했습니다. 8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날 대비 38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3.3%로 전년 동월비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캘리포니아주 고속철 건설에 우리 업체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신한금융이 신상훈 사장에 대해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와 주주들의 소송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어제는 아주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더군요. 결국 나흘 만에 약보합권에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포인트 정도 조정받으며 1815포인트로 어제 코스피가 마감이 됐는데 말이죠. 외국인들이 일단 많이 사줬습니다. 또 4천억 원대 역시 3일 연속 그것도 현물을 동반해서 순매수를 해줬지만 반대편에서 지수가 또 많이 올라오자 펀드 환매 압력을 느낀 투신권의 매물이 그만큼 또 컸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여기에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투신권의 매물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기관의 매물이 거의 또 4천억 원 정도 지난 7월 말 이후 처음으로 많이 출회가 됐던 날이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크냐, 펀드 환매 물량이 크냐 이것의 싸움이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간밤에 뉴욕이 보합권 혼조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도 1810선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보죠. 네, 코스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3포인트 빠지면서 1815포인트로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오래간만에 컴백을 해줬지만 개인들의 매도에 역시 힘을 붙인 나머지 다시금 480선이 조금 위협받게 됐습니다. 어제는 또 개인들의 매도가 발목을 잡았던 날이기도 하죠. 원달러 환율은 닷새만에 아주 소폭 올라서 1160원대 초반에서 일단 1160원 턱거리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게 생겼습니다. 수출업체들의 또한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내고 물량들 그리고 역시 환율이 1150원대를 레벨을 낮추기에는 당국의 개입 경계감 등도 있어서 1160원대가 이래저래 쉽게 꺾이진 않을 전망인데요. 오늘 밤에 미국에서 위안화 절상 이슈 관련한 청문회가 또한 열릴 예정이라 하락 압력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시아 증시 쪽도 마감을 한번 보죠. 네, 어제 간 나우토 일본 총리가 민주당 경선에서 거의 압승을 했죠. 때문에 엔고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이 결국 어제 니케이를 장중에도 이미 끌어내린 원인이 됐습니다. 나흘 만에 하락해버린 일본의 니케이. 하지만 중화권은 그럭저럭 강보합권에서는 머물러 줬는데요.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0.1%, 0.5%가량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좋은 지표 쏟아냈던 중국 증시 역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원자버 총리도 역시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 역시 버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기 때문에 다시금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중국의 상승폭을 제한시킨 요인이었습니다. 뉴욕장도 역시 마찬가지 보합권 호조로 끝났는데요. 다우가 한 17포인트가량 빠졌고요. 그래도 나스닥 S&P 500은 그럭저럭 빠지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추가 부양책 올해 가기 전에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고 실적도 지표도 모두 좋았지만요. 역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을 뉴욕도 우리 증시처럼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이 이렇게 쉽게 발을 떼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 증시도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죠. 네, 이렇게 보셨다시피 뉴욕 증시는 단기 급등 부담 이기지 못하고 다우는 결국 하락하는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를 빚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이미 먼저 숨 고르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숨을 한번 먼저 골랐으니까 오늘은 좀 숨을 내쉬면서 달려가 줄까요? 오늘장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2프로팀에서 김병수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하고 이 시간 지난주가 바로 그 빅 이벤트가 몰려있는 그 디데이를 바로 하루 앞두고 만기일 또 금통이 어떻게 진행될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결국에 그날도 잘 넘어가고 1800도 이제 1800 조정받았다 해도 1810선이거든요. 어제 한번 쉬었는데 오늘은 좀 가줄런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하락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 부분들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러한 중기적인 기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물론 이제 전일 이제 신고가 부분들을 갱신을 하면서 다소 쉬어가는 파동, 투신권에서 이제 펀드 환매 압력 부분들이 계속 지금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수급적인 부분들을 예전 데이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오늘 금요일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자 5천억대, 뭐 4천억대, 어제도 거의 외국인이 한 4천억, 3거래일 연속 아주 거의 큰 폭으로 이 3거래일 사준 물량만 해도 뭐 1조 거의 6천억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 결국 빠진 것은 글쎄요 제 마음속에 와닿던 헤드라인이 투신권의 반란이다. 이제 투신권이 팔다 어제는 정말 이렇게 4천억 원 가까이 판 적이 거의 뭐 아주 오랜만에 있는 일이라고. 예, 이렇게 되면 좀 올라가기가 투신권 때문이라도 버겁지 않겠느냐 싶기도 한데요. 일단 뭐 과거 데이터를 먼저 좀 보면요. 2007년도에 이제 펀드 열풍이 불면서 국내 이제 강세장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펀드 열풍으로 약 46조 원 정도 했던 부분이 2007년도에 110조 원이 넘어가면서 이 개인들의 펀드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장을 이끌었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그 부분들, 유입되는 부분들을 매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개인들은 신규 매수를 하는 어떻게 보면 휴먼 인덱스 부분들이 발표된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최근 데이터를 보면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요. 작년도 이제 종합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2009년도 작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박스권 장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최근 장세 부분들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확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에 보시면 잠시만요. 작년에도 보시면 고점 부분에서는 개인들의 매수 자체가 상당히 고점 부분이 강화되고 저점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집중되는 어떻게 보면 현재 장세하고 상당히 거의 흡사한 위치 부분들로 진행됐던 부분이 있는데 휴먼 인덱스라고 어떻게 좀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들의 매도가 강화될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화될 때는 단기 저점, 개인들의 매도가 강화될 때는 단기 고점 부분을 형성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어떻게 보면 펀드 환매 부분도 개인들의 펀드 환매 요청에 따라서 이런 매물 부분들이 소화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투신권이 매물 부분을 쏟아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올해 약 9조 원 이상 부분들을 현물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최근에 이제 매물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을 차트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지수 부분들 따라서 외국인들 지수와 같이 거의 동반 빨간색 부분이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 현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수의 상승 그래프와 거의 흡사한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개인과 투신권의 좀 모습인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파란색 부분들은 개인의 지속적인 매도 부분이고요. 투신권은 지수 상승 박스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어떻게 보면 작년과 2007년 강세장에서 인덱스 부분들에서 보여줬던 개인의 매도 부분들과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 부분과 거의 흡사하게 흘러가면서 지수 장세 부분들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물론 이제 투신권에서 환매 물량 부분들이 나오지만 이 부분들은 글로벌 시장 부분으로부터 유동성 부분들이 공급이 되면서 어떤 매수 주체로서의 힘보다는 개인의 매도 부분들에 따라서 물량 부분이 다소 출회되는 이런 어떤 과도기조 현상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도 과거 개인들이 이렇게 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거의 고점이었다. 결국 투신권이 판다는 얘기는 그 뒤에 개인들이 있는 펀드 환매 요청에 따라 투신권은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언뜻 보기엔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으로 보이고 지금 장은 사실상 외국인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장이다. 그럼 어제는 하루 쉬었는데 문제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펀드 지금 환매할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사줘야 시장이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은 아직까지 있다라고들 하잖아요. 일단 지금 최근 장에 이제 코스피가 이제 1,000조를 넘어가면서 예전 2007년도에 1,000조를 넘었던 분매법들을 다시 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아야 될 부분들이 과연 이제 국내 시장 부분들이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단순 좀 비교를 좀 한다면 이제 물론 이제 2007년도와 최근 장세하고는 상당히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의 퍼 부분들이 약 22배 정도로 상당히 고평가됐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는 어떤 여러 기업들이 대기업도 마찬가지라 우리나라 제조업분들이 살아나면서 이익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부분의 퍼는 약 8배, 8.8배 정도로 해서 2007
2007년도와는 상당히 큰 차이를 좀 가질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 그 그림을 보시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분들이 다른 나라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향후에도 영업 부분들을 잘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정 지출 부분들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정부 주도로 먼저 진행했던 부분이 어떤 민간 소비라든지 민간 어떤 경기 부분들을 되살리기 위한 이런 가장 큰 부분으로 정부의 작은 부분들이 유입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 경기가 살아나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국내 이제 설비 투자 증가세 부분들을 지금 화면에서 지금 보이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예전에 리만 사태 부분들이 예전에 고점 부분들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설비 투자 부분들이 증가했다는 부분들은 네. 정부 주도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이제 민간 경기, 민간 소비 부분들로 어떻게 지금 한 단계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네. 다음 지표를 보시면 제조업 분야의 평균 가동률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예전에 역시 리먼 부분들 2, 3년 전부터의 평균치를 박스권 부분들을 돌파를 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민간 경기 부분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우월적으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고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2007년도에 코스피가 퍼가 22배 정도였지만 현재는 약 8배, 8.8배 정도로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저평가 상태에 있다. 네. 이러한 부분들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 부분들이 좀 더 공급이 될 때 이러한 네. 이익 부분들을 내는 한국 쪽의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2007년도 2000포인트 이렇게 봤을 때하고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오히려 더 그 지수 자체는 비스무리해지곤 있지만 오히려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 있는 상황. 그만큼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조금 더 추가적인 펀드 환매를 이길 만한 그런 아주 강력한 매수세를 좀 기대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거나 한번 쉬어가야 조금 더 간다 이런 분석도 있듯이 어제 하루 쉬었으니까 오늘 또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뉴욕은 또 쉬기도 했지만 먼저 쉬었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또 어떤 흐름 보일지 모르겠는데 업종별로 요즘은 이제 강세장이 좀 들어섰다는 분석이 있어서인지 뚜렷하게 한 방향으로 업종 내에서는 좀 통일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동차주가 주도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중국주를 봐라라는 얘기도 아주 심심치 않게 들려와요. 어떻게 보면 지금 IT 섹터를 제외하고는 그 외의 섹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네.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전기전자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다소 좀 힘드신 상황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IT 섹터 부분도 물론 이제 단기 저점 부분들에도 거의 근접하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재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소진이 되지 않고 네. 어떤 LCD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가격 부분들에 있어서 D램 가격도 역시 이런 부분들에서 반등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네. IT 섹터 부분들은 다소 좀 힘든 어떤 옆으로 횡보하는 파동 자체가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쉬어가는 파동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2007년도하고 거의 또 흡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2007년도에도 역시 삼성전자는 거의 상승 부분들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조선 섹터 부분들이 지수 2000 시대를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신트로이카라 해가지고 조선, 네. 자동차 이렇게 업종 부분들을 이끌고 있는데 역시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IT 자동차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중심 섹터이긴 하지만 IT 네. 섹터는 잠시 쉬어가는 파동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GM 상장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서 글로벌 네네. 시장에서 현대차의 리밸런싱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상승 종목을 좀 보시면 업종별 강세 종목을 보면 은행과 건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트로이카 종목군들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은 지금 중국 경기 선행지수 부분들이 9월이냐 10월이냐 이 경기 바닥권들을 터닝하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가들이 좀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경기 선행지수에 포함된 M2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착공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터닝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의 모멘텀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고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관련된 전쟁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위안화 절상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진행되는 트렌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그런 섹터들, 조선이라든지 철강 섹터 부분도 여전히 관심권으로 주도적 섹터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을 열어두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야말로 지금 뭐 앞으로 조금 더 옆으로 횡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IT 섹터 외에는 지금 한 번쯤 다 움직이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좀 비슷하게 지금 현 국면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힘주고 싶은 쪽이 어느 쪽인지를 제가 재차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주 하면 역시 조선철강. 아까 조선 자동차는 신트로이카로 묶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언뜻 조선 쪽을 좀 강하게 보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철강 도 가능성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고 또 은행 그리고 건설 쪽도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예. 특정 섹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워낙 여러 가지 섹터 부분에서 IT 섹터 부분들을 대신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섹터 부분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좀 예.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뭐 조선 섹터, 철강 섹터, 그다음에 뭐 예전에 트로이카 종목군들, 금리 인상 부분들, 유동성 부분들이 공급이 될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은행, 증권, 건설 섹터 부분들이 있는데 금일은 건설 섹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화면으로 보시면 전일 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거 종목 같은 것도 고가 부분들을 신고가 부분들을 갱신하는 파동 부분들 그리고 어제 업종별 상승률을 보셨을 때 은행 다음으로 건설업종 자체가 위로 상승권을 진입을 하면서 네. 파동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건설업종에서 여러분들이 화면 부분들을 보시면 전일 은행 섹터라든지 전일 업종별 상승률을 좀 보이고 계신데요. 이 부분들에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종목군별로 이제 총 수출 비중이라든지 중국 내 비중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면 이제 많은 섹터 부분들이 수출 비중이 왼쪽 화면 부분들은 수출 비중이 높은 부분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1차 상승 부분을 상당히 이끌었던 종목군들이 좀 많습니다. 호남 소규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두산 관련 주도 부분들을 위해서 좀 하락 파동 보들이 진행됐지만 화학 섹터 부분들은 1차 상승 부분들을 일으켜냈고요. 이제 2차 상승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베이지가우스 같은 경우는 소비 시장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역시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의 업종 섹터 부분들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섹터 네. 부분에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전일 두 번째 상승률 부분들을 좀 크게 일으켰던 부분들이 있는데 건설업종 같은 여러분이 최근에 이슈되는 부분이 이란 수주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건설업종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이런 큰 부분들이 좀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러한 경기 제재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서 향후에 건설 섹터 부분들에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부에서 7월 달에 이미 경제 제재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 관련된 수주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비중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란 수주 부분들로 이란 수주가 지금 전체 비중에서 감소가 되고 있고 두바이라든지 사우디 쪽으로 건설업종 부분들의 수주가 다각화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란 경제 제재 조치부는 다소 충격 파동 부분을 미리 선반영이 되고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는 바보니 좀 됐겠고요. 향후에 이제 보시면 이제 마지막 화면으로 보시면 이제 국내에서 이미 해외 수주 부분들로 업적 부분들을 신고가 부분들을 갱신을 하고 있는 수주 부분들을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삼성엔진의 삼성물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년도 매출 부분들을 증가를 했다. 그래서 향후의 이익 부분들, 성장 모멘텀 부분에서는 건설업종이 하나의 수주 모멘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관심걸 좀 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에 관심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엔지니어링을 특별히 탑픽으로 꼽으신 이유는 해외 수주에 대한 좀 전에 도표를 봤었던 현대건설과 더불어 그 기대 때문이신지요? 물론 이제 기대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좀 있겠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그룹 재개편 관련돼서 삼성 물산과 삼성 중공업 부분들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에서 좀 큰 기업들 건설업 중에서 큰 메가 건설 기업을 만들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물산 부분들이 합병이 만약에 진행될 거에 이런 부분들의 큰 시너지 효과 부분들까지 한번 보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오늘 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건설주 얘기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란 제재 관련해서는 영향력이 좀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해외 수주 늘고 있고 정작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에서 수주해오는 그런 어떤 비중 자체는 줄고 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교역 비중이 오히려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제재가 타격이 있다 하여도 그 비중이 작으니까 너무 큰 염려 말아라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를 간단하게 봤고요. 매주 이제 하나씩 종목을 들고 나오시는데 오늘은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 가격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지난주에 들고 나오셨던 NH는 보니까 목표가로 아주 잘 일주일 만에 달성을 했던데요. 오늘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 섹터 부분 좀 크게 그 흐름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오늘 그 엣지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약간 테마 부분들보다는 시장에서 이슈 부분들도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군으로는 이제 웅진 싱크빅이라는 종목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예.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까 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번에 갤럭시 탭이라든지 아이패드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하반기에 국내에도 출시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전자책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네. 이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관련된 부분으로 실적 부분들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네. 매출 부분들 연계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성장 가능성 부분들이 1차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수급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고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일 종가가 24,050원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24,000원과 24,100원 정도의 매수를 좀 접근하셔서 중기적인 목표가는 정고점 수준이죠. 26,000원과 27,000원 선 정도까지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한번 내보셔도 되지 않을까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 25,000원대까지 갔다가요. 또 다시 조금은 흐르면서 그래도 밑에서 한 24,000원대에선 좀 지지가 나오는 듯한 그런 양상도 있는데 어젠 또 기관도 같이 팔아서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손절가도 그래도 한번 잡아봐 주시죠. 손절가는 지금 24,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23,000원, 200원 정도까지로 설정을 해드리면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북에 대한 모멘텀, 갤럭시 탭 그리고 아이패드 쪽에서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시면서 웅진 싱크빅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이프로팀에 있는 김병수 실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특정 뉴스를 바탕으로 그 뉴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화장품 한류해서 화장품 관련 소형주 얘기를 해주셨고 철강주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점검 먼저 받아보죠. 예, 지난번 추천드렸던 그 애블 CNC 목표가 19,500원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21,350원까지 상승을 보였고요. 네. 한국 콜마와 코스메스 등 화장품 관련주들의 동방 상승을 보였습니다. 웅진코에도 제시했던 목표가 46,000원에서 150원 모자른 45,85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사실 월요일서부터 약간 조정받는 분위기를 보여줬는데요. 네. 이번 접근은 이제 좀 과도하게 오버슈팅 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정이 끝나야 다시 한번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국 에너지 절감 정책으로 이제 철강주를 추천드렸습니다. 포스코 강판하고 대한제강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움직인 건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습니다. 포스코 강판이나 네. 대한제강은 그렇다고 뭐 빠지거나 뭐 손절매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동안 상승폭은 상당히 미미한 면을 보였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쪽도 수급이 좀 개선되는 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철강이나 포스코로 몰리고 있는 그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뒤에 포스코 강판이나 대한제강이 외면을 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템포 좀 늦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철강주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었고요. 무엇보다 앞서 화장품은 지금 일단 오를 대로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아마 간다고 해도 쉬다가 또 다시 가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하신 대목 한번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진코에는 뭐 목표까지 조금 남아있긴 한데 그것도 뭐 채운다고 기다리시다가 오히려 더 일시적으로는 하락하는 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계속해서 오늘 이제 새롭게 다룰
다뤄볼 뉴스 얘기를 들어볼 텐데 오늘은 어떤 뉴스인지요? 네,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이 조선업입니다. 네. 이 조선업 강세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는 타이틀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조선주들의 상승은 수주 물량 확대와 신조선가의 안정, 그리고 해운업, 호황 등 호재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계 신규 발주 선박의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올 3월 136포인트를 바닥으로 꾸준히 상승해 141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 네. 수주 상황도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조선 6개사의 그 수주 물량이 지난달까지 올해 수주 목표 348억 달러의 70%에 달하는 247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최근 이러한 주가 상승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들어서 월별 선박 수주 금액이 좀 줄고 있어서 다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네. 상반기가 그 중소형 벌크선 위주의 수주였다면 하반기는 중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탱커선 발주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아 점차 회복 국면에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고부가가치 선박일수록 중국과의 그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 조선업체들에게는 유리해지는 실정이고요. 또 최근 위안화 절상으로 가격 경쟁력도 개선될 전망이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네. 있습니다. 또 최근 가장 기대가 모아지는 부분은 그 LNG에서 그 선박 부분입니다. 네. 그 LNG 선박은 2004년서부터 2006년까지 약 한 100척이 넘게 발주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2008년하고 2009년에는 아예 발주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LNG 수요 증가가 이제 이뤄질 것이다라는 그 예상과 함께 네. LNG 선박의 발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첫째로 최근 나이지리아가 그 델타 지역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12척, 약 25억 달러의 규모의 LNG 선박을 그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은 그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2004년과 2006년 사이에 그 LNG 선박 물량 대부분을 싹쓸이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전망을 좀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싹쓸이 했다가 하나도 수주 못했다가 다시금 싹쓸이를 해오지 않을까. 아무튼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신조선가도 안정된다고 위안화 절상도 지금 트렌드로 좀 자리 잡을 예정이라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 또 조선업체가 좀 반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52주 신고가를 내달리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조선주들이 52주 신고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네. 사실 어저께 좀 위에 꼬리를 달리는 모습이 조정을 받는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 끝나고 나서 수급을 체크해 보니까 대부분의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네. 동시에 그 조선주들을 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저께 이익 실현에 나선 것들은 이제 개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이지리아로부터의 그 대규모 선박 수주 네. 받는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계속 모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에 대한 종목으로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어저께 다른 조선주들은 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어저께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 20만 주 이상씩 각각 매수를 해줬는데요. 네. 이미 대우조선해양은 그 신규 수주 81억 달러를 확보를 했고 이는 올해 목표치의 그 81.3%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70%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는데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좀 더 넘어서서 81.3%에 해당하는 수준을 이제 이미 확보를 했고요. 네네. 특히 그 해양 플랜트 부분, 그 올해만 벌써 7개의 그 해양 설비를 수주를 했는데요. 네. 또 지난 8월 23일 프랑스 토탈사와 분기약을 체결한 그 FPSO, 그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설비 건조 계약이 금액만 2조 1,400억에 달하는 그 초대형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따냄으로써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높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제 모든 거의 굵직한 조선주들이 다 올랐을 때 길게 꼬리가 달렸었던, 하지만 거의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올해 수주해야 되는 물량의 거의 한 80%를 이미 채워놓은 대우조선해양.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차트 위에 음봉이 나면서 기계 꼬리를 달라서 사실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고 다른 조선주들의 상승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보아서는 아무래도 오늘 어느 정도 만회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를 제시를 하고요. 네. 목표가는 29,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실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52주 신고가를 했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은데 네. 주봉으로 주봉으로 보실 것 같으면 아직 하락에 대해서는 네. 뭐 만회가 아직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은 만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는 23,9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가져가는 패턴이고요. 네. 아무래도 어저께 꼬리를 달고 음봉이 난 만큼
오늘 음봉의 몸통 길이가 길어지면은 그만큼 불리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음봉 몸통이 길어지기 전에 손절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빠른 좀 바듯한 손절매 얘기를 하셨고 조선 쪽에서 얘기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아니면 새로운 뉴스로 넘어갈까요? 네, 성광밴드 하나 더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선 기자재 부품 업종인데요. 예.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 2009년 수주가 없다 보니까 수주 부진으로 2분기 실적 악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조선과 건설 쪽에서 그 플랜트 수주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피팅 업체들의 그 회복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관이 어제까지 16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따라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도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높이면서 상당히 좋게 네.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매수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초가를 제시를 하고요. 목표가는 하락하기 직전 고점 26,700원, 손절가는 23,9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죠. 어제 사실 가장 많은 상승폭을 또 그려냈던 것이 은행주인데요. 은행주가 바젤3 안도감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뉴욕 증시 쪽에서는 또 은행주가 다시 재차 발목을 잡는 양상이었단 말이죠. 바젤3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앞으로 은행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그거는 좀 예. 해소가 됐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젤3 건전성 강화 강화 방안은요. 네. 사실 일회성인 그 공산이 큽니다. 사실 그 바젤3라는 게 은행의 규제를 가해서 네.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수익성을 좀 잃는 수익성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안정성이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번 방안으로 인해서 네. 그 1차적인 단기적인 그 움직임은 보일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갖고 접근하기엔 좀 무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따라서 은행주에 대한 요번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 행동은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매도 포인트 쪽으로 이번 네. 상승을 기회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것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바젤3에 너무 많은 기대 걸지 말자.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은 줄어들 수도 있다. 은행주 너무 좀 낙폭이 있어서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참에 약간씩 빠져나오는 기회로만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의견 또 함께 해봤네요.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15일 수요일 우리 장 이제 막 열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보합권 혼주에서 움직였었고 어제 우리가 먼저 쉬긴 했었지만 뉴욕이 쉼으로 인해서 딱히 재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뭘 쳐다봐야 될지 좀 애매한 장. 오늘 아침에도 역시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도 큰 이벤트가 없는 한 1813 정도에서 조용한 장이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리죠. 자, 현재 코스피는 1817포인트에서 출발해 어제보다 한 2포인트가량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1포인트가량만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빠지진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삼성전자가 76만원대 초반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코가 어제 정확히 52만원에 끝났는데요. 한 1,000원 정도는 오히려 매물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어제 또 52주 신고가 장중에 경신하는 주인공들이기도 했었죠. 각각 16만원, 25만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데 현대차는 어제 장중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플러스로 출발하는 모습. 하지만 모비스는 조폭 내리면서 24만 원대 초반에서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0만 원대 그리고 30만 3천 원. 오늘 아침 다시 30만 5천 원.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아침 모습도 당장 그러합니다. LG화학은 0.1% 약간 낮게 출발해주는 모습이고요. 삼성생명도 보합권 출발입니다.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 모두 다 플러스 출발인데 어제 신한지주 이사회 열었었죠. 그리고 딱히 사장이 없다 해도 일단 신한지주 자체 어떤 실적이나 펀더멘탈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또 외국계 쪽에서 오늘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쁘지 않은 출발이고요. KB금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뉴욕 쪽에서 은행주가 안 좋았던 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 은행주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주회사 LG하고 LG전자, 드디어 LG전자가 옵티머스 1이라고 하는 전략 스마트폰을 일단은 공개를 했습니다. 파는 건 10월 초라부터라고 하는데 아무튼 4분기 실적 이제 뭔가 좀 꿈틀꿈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때문에 지주회사 LG전자도 소폭 매수세를 받고 있고요. 지주회사 LG 같은 경우에도 용산 사업에 자회사가 참여를 한다 이런 악재로 어제 큰 폭으로 빠지긴 했었지만 그것이 그룹 차원에서 LG까지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방어해줄 리포트가 나온 것도 오늘 플러스 출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도 오늘 수급폭은 플러스로 출발하는 모습이고 LG 디스플레이도 오늘은 조금이나마 매수세를 받네요. 하지만 롯데쇼핑이 1% 이상 빠지고 있고요. 신세계도 약법. 일단 유통주들은 약간의 조정 국면에 들어간 듯도 싶네요. SK에너지도 오늘 조금은 약하게 출발해주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0.7% 밀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괜찮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28,800원 정도. 네, 하이닉스도 이제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시점. 참 적절하게 리포트도 잘 나와주는 것 같네요. 현대제철도 오늘 역시 포스코와 더불어서 약간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118,000원. 하지만 포스코는 밀리는 반면에 제철은 더 가고 있습니다. NHN도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화재는 오히려 약간의 매수세를 받습니다. 하지만 추석 앞두고 자동차 손해율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좀 악재도 일단은 끼어있는 보험주가 되겠고요. KTMG가 오늘 1.4% 뜁니다. 어제 아침에 KTMG는 이제 담배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때다 리포트가 있었는데 오히려 하루 늦게 움직이는 듯도 싶네요. 삼성전기가 어제 같은 날도 LG 이노텍과 더불어서 급락했었는데요. 3%대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수급폭은 들어와 줍니다. 두산중공업이 어느덧 77,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현재 코스피는 1,820선 턱 미칩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4포인트, 코스닥은 2포인트 상승 출발해주고 있는데 역시 보합권 정도에서 일단은 조용한 출발. 앞으로 큰 폭으로 뛰기는 좀 어려울 전망인지 자세한 오늘 출발 상황 분석과 전략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현대증권의 류영석 차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뉴욕 영향권에서 본다면 우리도 오늘은 좀 조용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 출발부터 분석해 주시죠. 예, 최근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이 이제 그 다음날 우리 증시의 영향이나 아시아 증시의 영향을 줄 거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많은데요. 네. 사실 어찌 보면은 선후배 관계상 아시아 증시가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경향도 크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소폭 조정받았다는 측면이 반드시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조정받는 패턴하고 연결될 가능성은 좀 적고요. 네. 아무래도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선 조정받은 게 미국 증시의 조정을 야기했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축 자체가 지금은 미국의 시장보다는 오히려 지금 아시아, 중국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시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은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는데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은 이제 8월 소mat 판매와 재고 동향이 긍정적이었다는 측면입니다. 각자 전월비보다는 소폭씩 다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측면들은 이제 미국의 지표들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진입하거나 추가적으로 개선될 소지가 있음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매크로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어제 미국 증시 하락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제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에 기반해서 순매수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오히려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외국인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은 순매수를 기록할 거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특히 어제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미국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이 추측된다는 기사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둘러싸고 또 양면의 해석들이 가능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일단은 채권 매입 자체가 크게 나쁘게 전개될 가능성은 시장에서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권 출발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종과 하이닉스 등 IT의 반등 여부가 시장 전반적인 상승폭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SKC 등 태양 에너지 관련주들이 소폭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뉴욕장을 논하기 전에 우리 장이 오히려 더 끌고 가는 모습, 우리의 오늘 모습이 더 중요하고 뉴욕에서도 굳이 따지자면 지표라든가 나왔던 국채 매입 얘기는 더 좋은 쪽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더 사줄 가능성, 오늘 지수가 더 고점을 높일 가능성을 일단 전망을 좀 하셨는데요. 자, 오늘 금융 쪽 운수장비 쪽에서 조선 그리고 IT 반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어제 조선주들이 긴 음봉을 달았지만 오늘 그것을 커버해 준다면 조선도 결국에는 새로운 어떤 주도주로서의 견주함에 이어서 좀 치고 올라올 자동차만큼의 어떤 힘을 내뿜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분석하시는 겁니까? 물론 그런 정도의 해석은 아니고요. 네. 최근에 조선업종의 상승의 배경은 아무래도 업황 자체에서의 큰 조선업종이 사이클상으로 큰 호황업종을 전개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사실 네.
조선업종이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게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측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익 수준에 맞는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에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선업황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제 바닥 심리를 더 견고히 했고 이런 측면들이 이제 기관 매수세 유입과 함께 상승의 배경이 되는데요. 이런 일면의 측면에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IT라는 섹터가 좀 부진한 것이 오히려 IT 매도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래도 안정성과 밸류에이션이 우위에 있는 조선업종이 아니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동차나 화학업종처럼 어떤 근본적인 성장세를 구가하는 영역하고는 좀 철강업종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좀 확대 해석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죠. 지금 IT는 과거의 어떤 그 위세에 전혀 못 미치는 모습이지만 자동차는 회복하고도 남음이 아닌가 싶은데 추석도 앞두고 있어서 자동차주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글쎄 이제 자동차와 IT가 이제 상반기 동안에는 같이 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제 두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업황도 업황이지만 이제 환율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공이 이제 이익 성장세도 환율 영향이나 글로벌 수요 영향으로 좀 컸던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와서는 차이점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IT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었겠고요. 두 번째는 IT의 가장 중요한 건 IT는 이제 전형적인 재고 순환 사이클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요는 어느 정도 예상보다 둔화된 반면에 수요를 예상했던 상반기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제 공급 과잉 상태에 접어들어서 IT의 제품 가격 대부분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3분기, 4분기의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측면이 강하다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도 IT 재고 자체가 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이 끝나는 10월 중후반 정도에 아마 IT의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환율 측면 역시도 지금 현재 환율이 좀 강세를 보이는 측면도 IT의 부담입니다. 반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부분 해외 공장에 차를 만들어 생산하기 때문에 달러당 환율 영향은 적은 반면에 경합 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엔화 환율에서는 지금 우리가 초강세를 보이는 엔화 덕분에 한 1,400원 정도 100엔당 유지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경쟁력이 훨씬 강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자동차의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외 쪽뿐만 아니라 국내 외주로 견조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대적이 적었기 때문에 IT와 자동차는 좀 차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IT 자동차 지금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황 내부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아무튼 IT는 10월 한 중후반까지는 계속해서 소외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자동차는 또 빠질 이유가 참 적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출발 상황 분석 그리고 업종별 분위기 앞으로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현대증권의 류영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체크해보러 가죠. 오늘은 NH투자선물로 가서 전소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지금 많이 빠진 채로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뉴욕 FX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출발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오늘 환율은 전일보다 4원 20전 하락한 1157원 50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환율은 5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에 나섰는데요. 우호적인 중국 지표나 그동안 바젤3 타결 등으로 리스크 자산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최근 환율 하락을 주도했던 역의 매도가 좀 주춤하면서 0.90전 상승한 1161원 7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확실히 위안화 절상 얘기도 나오고 추석도 앞두고 있어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래도 1160원이 쉽게 깨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데 대한 또 여러 가지 당국 개입설 등등 얘기가 있었었지만 오늘 어쨌든 쉽게 지금 이렇게 뚫리는 모습이거든요. 달러가 예상외로 많이 약세를 띄었기 때문인데 이제 전저점이 다시 코앞입니다. 1155원 깨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지요. 지금 엔고도 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달러는 1160원이 무너지면서 전저점이 1155원까지 하락은 좀 열어두셔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1155원이 그래도 전저점이다 보니까 이 레벨에서의 지지력은 좀 형성이 될 것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엔원 이제 크로스 환율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하셔야겠는데요. 일단 뭐 이제 일본 간 나오토 총리가 이제 집권을 이어가게 되면서 엔화 강세에 좀 압력이 강해졌고요. 그래서 달러엔이 이제 어제 15년의 최저치인 82.89엔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한 데 따른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계속 일본은행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입 가능성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역의 세력은 80엔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전저점이 80엔이기 때문에 이 레벨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엔원 크로스 매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원화도 계속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엔원 크로스 환율이 크게 오르기는 어렵겠지만 기술적 레벨인 1,400원이 20일 이평선과 또 맞닿아 있습니다. 이 1,400원이 돌파가 되면은 엔원 이제 크로스 매수에도 이제 추가 매수세가 유입이 가능해질 것이란 예상이고요. 일단 이제 크로스 베팅이 많아진 만큼 이 크로스 환율의 움직임에 의해서 달러원 환율 움직임도 이제 연동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벨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외환 시장은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해서 대부분 통화가 이제 달러 대비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 주의하시면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엔화 가치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달러 자체의 움직임, 달러 인덱스도 함께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변수까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채권 시장은 어제 또 오래간만에 다시 되돌림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조금만 금리가 좀 오른다 싶으면 곧바로 지금 물량이 풍부하게 대기 수요가 기다렸다는 듯이 몰리면서 다시금 금리를 끌어내리는 그런 양상인데, 어제도 역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이런 어떤 수요의 힘이 얼마나 펀더멘털을 이길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 주시죠. 예, 일단 어제는 추석 앞둔 이제 케이스 유입으로 낮아졌던 이제 금리 레벨에도 불구하고 쉽게 밀리지 못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대기 수요도 풍부했고요. 그리고 국채 선물은 이제 9월물 만기까지 4거래일만 남겨놓고 있는데, 저평이 6틱 정도로 이제 상승을 하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강세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국채 선물은 14틱 상승한 112.80으로 마감을 했고요. 국고 3년물은 4bp 하락한 3.3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5틱 상승한 112.85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까지 금통위 이후에 약 한 37,000 계약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 금통위 이후에 현물 시장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도세가 좀 많아지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가 낮아질 때 차익 실현을 나서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12월물이 저평이 30틱 안쪽으로 좁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메리트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도 1,160원이 무너지면서 환율상으로도 이제 그 차익 실현할 만한 그런 룸이 많지가 않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 채권 시장은 지금 유례없는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낮아져 버렸던 레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해서 많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현물 물건이 없어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이 많이 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급상으로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많은 상황인데요. 결국엔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제 10월달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앞두고 다시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단기물의 랠리가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요. 이런 이제 초단기물의 랠리는 추석 이제 뭐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 이제 기점으로 해서 좀 초단기물의 강세가 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위험 자산과 이제 안전 자산의 이제 구분인데요. 현재는 이제 구분이 좀 없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S&P 500은 일간 120일 이평을 뚫고 올라가는 등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채권 시장도 또 랠리를 보이고 있거든요. 국내 시장도 이제 주식과 채권의 그런 상관관계성이 좀 많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보시면은 이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동시에 주식 시장으로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제 유례없는 저금리 속에서 유례없는 긴 이제 유동성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산으로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셔야겠고요.
당분간은 이런 주식과 채권의 이런 상관관계보다는 이런 유동성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면 채권시장이 약할 것이다. 이런 논리는 당분간 통하지 않을 것 같다.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돈의 힘으로 채권이든 주식이든 일단 좀 당분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당분간이 어디까지인지는 한번 같이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채권시장, 외환시장 얘기 들려주신 분은요.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욕이 쉬어서 1810선 공방이 있을 줄 알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1820선 위쪽까지 올라와서요. 1824포인트까지 좀 전에 보여줬고 지금은 1823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의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생각 외로 강하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트레이드증권의 민상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때 지난주 시간에 뭐 유럽 얘기했었는데 그걸 그렇게 이제 작게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유럽 우려를 하는 것도 잠시 지금 182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팀장님은 이 지수를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다라고 예상하시는지요? 4분기를 전체적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면요. 네. 얼마 남진 않았는데 1900선까지 가는 시장의 흐름은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분기 중에 그 정도 가는 과정이 뭐 직진해서 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네. 수많은 그 변동성 이런 흐름들을 동반하면서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상당히 좀 지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죄송합니다. 주식시장이 좋았던 부분들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뭐 외국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인데 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유동성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은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질 부분인 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함께 봐야 될 부분들은 왜 유동성 환경이 좋은가라고 보면은 그만큼 글로벌 경기 회복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유동성을 걷어들이려고 했던 출구 전략이 지연되면서 글로벌리하게 유동성이 풀어졌던 효과 자체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환경이 좋다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긍정적인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보는 것들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시장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킬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요. 뭐 지금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일단 뭐 너무 이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오히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4분기 내에 1900을 한번 찍어볼 수 있겠지만 역시 좀 뭐 돌아가는 또 쉬었다가 또 가는 그런 국면을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짧게 말이죠. 가장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이거 추석 전에 정리를 해 말어라는 부분인데 추석 전까지는 오늘 포함해서 좀 힘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추석 전까지는 오히려 조금 돌아가겠습니까? 일단 오늘이 딱 그렇게 보면 중간이네요. 이틀 지났고 수요일이고 이틀이 남아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주는 압박감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주일을 얼마큼 견딜지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특히 이제 강하게 상승했던 주식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차익 실현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시점이다. 뭐 다 하는 거는 부담스러울 테니까 네.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각자마다 판단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어느 정도는 좀 현금화시키는 것도 리스크를 좀 줄인다는 부분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도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아시아 증시가 이제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추석을 많이 쉬잖아요. 네네. 그 아시아 쪽은 그러다 보니까 서구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해서 약간 비중을 줄여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추석 오히려 이전에는 수익이 많이 났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들 좀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추석이란 특수성 빼고 좀 큰 그림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죠. 어느 쪽이 가장 유망합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역시 자동차, 화학 쪽엔 또 신고가 다시금 조용하는 듯 싶었더니 화학 섹터에서 역시 이제 그런 종목들 보이고 조선도 강하고 IT는 뭐 그쵸? 하루 또 쉬고 또 그 다음에 또 좀 쉬었다 반등하고 아주 뜨문뜨문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IT하고 크게 보면은 말씀하셨던 IT, 자동차, 화학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로 또 좀 모아지고 있어요. 대표 종목들로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업황이 좋은 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업황에 대한 고민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자동차 같은 데는 업황이 좀 좋은 쪽에 끼겠죠. 네. 근데 IT 같은 경우에는 업황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동차 쪽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왔고 IT는 좀 쉬면서 반등하는 형태 모양이고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둘 다 공통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한쪽은 모멘텀이 좀 약한 거, 한쪽은 강한 거지만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네.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은 그동안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 아니면 계속 올라왔던 종목들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들 종목들의 그 실적 모멘텀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단기간에 빨리 오르는 속도에 대한 부담감은 느낄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수 그림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접근할 수는 있겠는데 네.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건 좀 부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IT처럼 실적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있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실적 불안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니까 네. 이쪽 역시 시장 흐름에 트레이딩하는 거 이상은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시장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못 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굉장히 애매하네요. 예, 이런 대표 종목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느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주식 비중을 늘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환경 자체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겠지만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또 고민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확장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시가 글로벌 예약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각국에 비해서 있지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저평가시킬 요인들이 지금 많냐? 라고 보면 그렇게 빠르게 저평가시킬 요인들이 아직 많지는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트레이딩 쪽에 포커스를 이제는 좀 맞추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너무 낙관론을 확대시키는 것도 네. 지금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가격이 너무 오른쪽에 있어서도 역시 앞서서 일부 차익 실현하라고 하셨던 것만큼 많이 오른 데 따른 또한 가격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또 너무 싼 곳에 가서 사려고 하니까 거기에 또 업황에 대한 고민이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커다랗게 그림자로 있고 너무 싼데도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 않고 너무 비싸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아무튼 적절하게 잘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지 아무튼 적극적으로 어느 쪽이든 지금 뛰어들 양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요. 외부 변수도 좀 쳐다봐야 되고 어쨌거나 그에 앞서 추석에 앞두고는 외국인들도 조금 소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수 있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하라는 말씀 단기적으로 주셨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민상일 팀장과 함께 전략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요, 1825포인트입니다. 24포인트가 저는 고점으로 팀장님하고 전화 걸기 전까지 봤었는데 어제 종가 대비 10포인트가량 올라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분위기가 나쁘진 않네요. 오늘 역시나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팔고 있는 그런 양상.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2,000개 이상 사주면서 일단 차익 거래가 매수 우위를 기록한 것이 조금 어제 환경보다는 좋아 보이는 정도이고요. 외국인이 한 360억 정도 역시 시간대에 비해서 나쁘지 않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덜 사지 않겠느냐. 현재까지 페이스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업종도 나쁘지 않고요. IT 쪽에도 반등이 좀 보여집니다. 자동차도 역시 강하고 조선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특히나 화학주 쪽에 오늘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많네요. 그 이유인즉슨 다들 실적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슬슬 실적 얘기도 나와주는 분위기인데요. 전 잠시 후 마켓 앤 샌들리지로 다시 돌아와서 보다 풍성한 종목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